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 친지들끼리 나눌 설 선물을 준비하느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이 붐볐는데요. 국정이 혼란스럽고 경기 악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설 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향도 해외여행도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세뱃돈 준비도 힘들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많든 적든 새해에 나눠온 마음까지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는 국회에 가득 쌓인 설 선물이 보도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나누는 설 선물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선동으로 고발되고 서부지법 폭동에도 참여했던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낼 거라고 하죠. 대한 언론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합니다. 정작 선물 대상에 있는 유튜버들은 이런 거 말고 집회 현장에 나오기나 해라 라고 비꼬았다는데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게 선물인데 주는 쪽도 불편하고 받는 쪽은 기분 나쁜 이런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폭력 시위 현장을 찍어 올려서 하루 수백만 원 버는 유튜버를 보다 경기가 어려워서 세뱃돈 준비도 하지 못한 국민들 마음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2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산림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발주를 지역 산림조합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광양시가 산림 관련 사업 예산을 지역 산림조합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관내 임도 개설이나 사방댐 설치 등 대규모 산림 관련 토목공사를 비롯해 숲 가꾸기 조림 사업이나 가로수 식재 등 거의 모든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에 발주하고 있는데 해당 의혹에 대해 광양시 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광양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광양시 산림조합에 의뢰한 사업은 2022년도에 1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산림조합에 242억 4천만 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산림 관련 사업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발주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계약 방식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와 어긋나고 관련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해 산림조합이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게 지방계약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산림조합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두고 광양시는 입장을 뭐라고 냈나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 산림조합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에 대해 해당 사업 발주 방식이 내부 카르텔로도 볼 수 있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예.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이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산림조합에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역 일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고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광양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순천시 상사면에 소재한 한 골프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골프장 측에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최근 순천시 상사면, 서동리 등 5개 마을 500여 가구 800여 명의 주민들이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무분별한 농약 살포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 측이 주민들을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이 운영되는 지난 33년 동안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지역의 민물새우인 토화가 사라지는 등 온갖 환경적인 피해와 소득 감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 측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주민들은 골프장 주변 지역 5개 마을 800여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위를 구성한 상태인데 지난달 말에는 회사를 방문해 주민 피해 상황과 회사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으로 마을의 특산품인 민물새우가 사라졌고 골프장 측이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해 자연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한 주민들은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주변 마을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고 또 골프장을 오가는 차량이 늘면서 마을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주민들이 골프장 측에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주민들과의 상생을 요구하고 있네요. 골프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주민들은 골프장 조성으로 발생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골프장의 코스 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 상생을 실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골프장 측에서 골프장의 코스 관리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퇴직한 직원이 위탁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산림환경이나 조경수 관리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코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골프장과 지역 주민들이 상호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상생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골프장 측은 언론을 통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상생 협력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골프장 주변 인접 마을에 그동안 순천시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사회 환원 사업을 매년 진행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다만 골프장 측은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특정 회사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순천에 소재한 한 토건회사 사업주에 대해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 또 퇴직금 6억 2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연말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상습 체불이나 공짜 노동 등의 의심 기업을 선별해 기획 감독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 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자 10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광양의 한 기업체에 대해서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수지청은 악의적인 임금 체불 업체는 구속이나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앞으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한가요? 안녕할까요? 그러니까 라전 법정 시간이 언젠가부터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는 이 말 자체가 네. 좀 편치만은 않아진 것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씁쓸합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꽁트를 안 한 지가 지금 한 2달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꽁트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분위기에 안타깝습니다. 꽁트할 수도 없고 꽁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 자 얼른 전국이 회복돼서 저희가 네. 다시 꽁트를 하면서 법률 상식을 재미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볼까요? 어떤 판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작년 3월이죠. 우리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몰카 사건, 그 몰래카메라 사건의 이제 항소심 결과까지 나와서 이 사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당시에 미용실 이제 여수에 있는 한 미용실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이제 사건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그 이제 미용실 주인의 남편이었다라고 또 밝혀지고 해서 뭐 이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 이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피고인에게 했던 혐의가 뭐였냐면 그 이제 성폭법 위반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공이 드나드는 장소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그 혐의, 그러니까 촬영하려고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 이제 항소심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그 판결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이 당시 뭐 여수뿐 아니라 이 거의 전남 지역 네. 거의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이야기였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항소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1심은 어땠고 항소심은 어땠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어요. 예. 자, 이거는 뭐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습니다만 징역형이 이제 선고된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중형을 받은 것이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해서 좀 더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역분들 중에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피해자들은 어떻게 뭐 특정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뭐 후속 보도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화장실에 몰카라고 하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으로 한 번이라도 거기 이용해 보신 분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재판에서는 근데 카메라 기능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이 사람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연기 감지기,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카메라가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 이용자가 신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기 감지기가 이상하게 생겨서 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건데 예. 이 사람이 일단 자기 변명을 하기로는 예. 연기 감지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연기 감지기를 내가 구입한 것은 맞지만 카메라를 뜯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거 뭘 촬영하라고 했던 목적은 없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다라는 점까지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장비를 경찰에서 바로 신고를 접수받고 회수를 했는데 예. 그 뭐 메모리 카드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그 장비를 회수해서 좀 확인을 했더니 촬영된 영상 같은 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 그날 아침에 설치했는데 바로 걸렸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그 촬영된 영상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신체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을 촬영했다 이렇게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다만 인정된 것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을 해가지고 연기 감지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점만큼은 인정이 된 것이고 그 부분은 또 이게 판결 이후 보니까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형량이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양형의 이유를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서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걸로만 지금 내용을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실제 기록에 의해서 현출된 뭐 설치한 장소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나 촬영을 위해서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내용은 뭐 단순히 1회에 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고 1심보다 형이 좀 가중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는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저는 이런 죄가 있는지도 처음 들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죄명 자체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그 특정 죄를 일컫는 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변태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아니면 발안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침입만 해도 성립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나가라고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죄고요.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목적범이잖아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 없이 내가 좀 시력이 안 좋은데 오늘 렌즈를 안 껴가지고 남탕 여탕 글씨를 헷갈렸다든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웃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작가님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제가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혀 의도 없이 목적 없이 잘못 침입했을 때는 과실로 침입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내가 어떤 뭐 여성이 용변을 놓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떤 화장실 침입했다라든지 사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여수 사건만 나와서 그렇지 작년에 재작년이죠. 2023년에 순천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천 조례동의 모 식당에서 사장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됐는데 이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원래 주거침입죄가 있잖아요, 별도의 형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만든 취지는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한 죄에다가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침해한 죄, 그러니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거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는 좀 성격이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뭐 주거침입으로만 처벌하기에 너무 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건이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시신 분들이 이제 판결의 좀 결과를 알고 조금은 이제 촬영된 건 없다라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어떤 결과가 났을지 어떤 내용들이 뭐 추가로 밝혀졌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한 형량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침입죄보다 조금 더 센가요? 맞습니다.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피고인은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징역 8개월로 오히려 이제 2개월 정도 형량이 추가됐고 다만 그 집행을 3년 동안 유예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럼 감옥도 안 간 거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그래도 상당히 실형 선고를 받은 건 중한형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발생했었던 아내 미용실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 항소심의 결과 오늘 화제의 판결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 주제 토크 해보도록 하죠.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지난 주말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소유죄 등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요,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는데 법치주의를 위협한 전 세계적인 방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법조인들로서 이번 폭동 난입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황당한 느낌이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적법 절차 내지는 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저 법원으로 달려가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을 공격한다. 이건 사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은 뭐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국가의 어떤 기능이라도 내가 마비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도 사실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법조인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내 외부에서 경찰 등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청구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발부가 되었다라는 이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날 어떤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뭐 서로 다른 입장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떤 결정이 나올까 새벽까지 좀 잠을 설치고 기다린 부분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제 행위를 할 거라는 것은 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무도한 행위를 했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 그 이제 원칙 그 방침을 밝혔고요.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지금 뭐 50여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태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뿐 아니라 다양한 혐의들을 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두 분은?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거 이미 다 걸리죠. 단체로 집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걸리고, 위험한 물건 뭐 보니까 곤봉 뭐 소화기, 돌멩이 뭐 이런 물건들을 휴대해서 뭐 외벽이 다 깨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뭐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리고 경찰관들도 실제로 많이 다쳤다고 해요. 중상을 입은 경찰관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 뭐 기타 그 이외에도 공용물 손괴죄, 그러니까 법원 외벽이랑 유리창 그리고 실내 내부까지 침입을 해서 어떤 민원실의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다 때려 부수고 판사실까지도 들어가지고 문짝을 뭐 발로 차서 뭐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뭐 컴퓨터도 막 엎고 막 던지고 물을 붓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공용 물건 손괴죄,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이용한 물건 휴대해가지고 건조물을 침입했으니까 특수 주거 침입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랑 특수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벌의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흉기를 사용해서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 이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험성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처벌수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이제 공무집행 방해는 벌금형도 가능을 한데 여기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까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친 걸로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다수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상한이 없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은 사실상 이런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상한이 없기 때문에 30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들에 많이 언급된 죄목 중에 하나가 소요죄라는 이게 있더라고요. 일단 소요죄가 어떤 죄인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구속영장 발부에서 조금만 보충을 하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사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좀 이용해서 예. 발부가 됐어요. 이건 예. 뭐냐면 2명 이상이 폭력행위를 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이제 적용 혐의는 추가가 되거나 이제 뭐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소요죄라는 것은 이제 다중이 집합을 해서 네. 폭행, 협박 또는 손괴 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1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요. 예. 사실 뭐 이거는 이번 이제 어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경찰은 이번에는 소요죄는 적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요? 단정적으로 소유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없고요. 이제 예.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보면은 일단은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소유죄를 일단 적시하진 않았는데 영장 청구서에 예. 이 향후에 소유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명확하게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 혹시 소요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아, 참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계엄령, 뭐 포고령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시대라는 게 언제 예전 전두환 말하- 정권. 아, 저는 뭐 뭐 한 달 전 말씀해 주신 줄. 예. 거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뭔가 이런 정권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 소유죄를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가 이제 재심 대상이 돼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 정도 예만 있을 뿐이지 최근에 그러니까 80년대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가지고 기소는 되지만 결국 인정된 제목이 이거는 왜냐하면은 한 지방의 평온이나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이 있는 다중 이런 요건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유죄가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 이 1월 19일 그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 의견은 이게 서울 지방의 평온이나 안전을 해할 정도인가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은 그 계엄령이 없던 시절만큼 소요죄도 네. 없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어떤 혐의들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까 몇 개 짚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다 특수가 붙는데 특수는 다수가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하다가 공무원을 이제 경찰 공무원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훼손했는데 그것도 다중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했기 때문에 특수 공용 물건 손상죄, 뭐 이런 등등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침입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정 모독죄 그리고 소유죄 이런 부분들은 적용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예, 뭐 내란죄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소수의 의견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서부지법의 피해액만 지금 6, 7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럼 상황이고요. 개인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불법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 사람을 때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때린 횟수나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10명이.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누가 더 많이 때렸고 누가 덜 때렸고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누구라도 전액을 배상하게끔 그런 형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법원의 현판이 찌그러지고 건물 벽면, 유리창 이런 거 다 부서졌죠. 그리고 그 안에 뭐 내부에 있는 뭐 컴퓨터, 뭐 출입문, 전산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부서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 말고도 업무도 지금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외에 별도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이 한 20명 정도가 옥상으로 이제 긴급 대피해서 막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심리적인 그렇죠. 심리적 정신적인 어떤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다친 어떤 경찰관들이 있다면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단순히 이 피해 금액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뭐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한 사람당 거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재산적인 손해만 한 6, 7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 이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밝혀지는 부분들에다가 또 그 정신적인 손해까지 합치면 이제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셨는데 이분이 말한 게 한 사람당 청구한다라는 게 아까 송 변이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총 10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뭐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10명이라고 해서 딱 뭐 1인당 1억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피해자가 나눠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자기들이 그런 청구를 받았을 때 저는 되게 경미하게 했는데요라고 저는 덜 한다거나 때렸는데요라고 한다고 한들 본인들이 항변할 내용인 것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희 모두 연대해서 책임져라라는 청구가 그래서 뭐 1인당 10억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데서 나온 쓰인 거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관련해서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 폭동이 단순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계획됐다, 주도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경찰 내지는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거를 뭐 단순히 어떤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을 뒤집어 엎자라는 형태로 음모 또는 예비를 했다 뭐 이런 첩보도 있다라고 하고 예. 사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교사한 자도 체포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령을 내리고 이게 실행하게끔 뭔가 뭐 마음을 먹게 한 사람도 다 처벌을 하겠다. 지금 교사죄로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교사해서 범죄를 하게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게끔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시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 당연히 교사범으로서 처벌이 될 것이고 예. 아니면 단순히 교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나와서 주동적으로 이렇게 이걸 주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한 그렇죠. 사람이 진두지휘를 예. 했다. 현장에까지 왔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오늘 언급한 죄 뭐 우두머리를 뭐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예. 당연히 양형 단계에서 참작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주범으로서 어떤 굉장히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다른 사람들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법원 내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인 것 마냥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7층까지 올라가고 한다는 건 저는 되게 좀 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맨날 가니까 사실 법정동하고 뭐 이제 사실 집무동하고 다 내부를 나눠져 잘 있는 것도 아시겠죠. 알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거 알 수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실은 여기 있고 법정은 2층, 3층에 있고 7층에는 판사 집무실이 있다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고 간 것으로 보여요. 그거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 이제 카메라나 언론에 대고도 이거 국민 저항권이야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국민 저항권. 저항권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은 뭐 국민 개개인이 모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 이제 이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저항권의 개념이고 이것이 헌법 전문에 우리가 뭐 3.15 부정선거로 발발된 4.19 혁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념을 계승한다는 거에서 이런 거를 도출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예. 이거는 1.19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월 19일에 일어난 혁명이라고 자기들끼리 명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상으로 영장이 그 발부됐다는 보도가 난 지 몇 분 만에 바로 습격을 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저항권이라는 네. 그런 그리고, 명분하에.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리고 밀어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가라고 선동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 그거를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에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저항권의 개념을 써버리게 되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는 분명히 부당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 이런 거 충분히 이제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그렇죠. 건 아니라는 지금 거죠. 이 사태에서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는 꼴을 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지금 사실 굉장히 역겨운데요.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졌고 예. 그 침해가 사실 헌법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서 도저히 다른 어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수단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폭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을 한 것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항권의 개념을 등장시킨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두 분 다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발상이에요.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네. 이 저항권이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두 분께? 워낙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범 있잖아요. 예. 이 만약에 가담자주 중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예. 여기서의 실형은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이제 실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또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뭐 따라선 벌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그 중한 처벌이 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는 손길이 필요한 주위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을 앞두고 이루어진 미용 봉사 활동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어제 오전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 하얀 연꽃에서는요, 이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의 미용이 한창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요, 지역의 노인시설을 찾아서 어르신들의 미용을 담당하고 있는 4명의 봉사자의 손길은 이 가위질과 이발기를 다루느라 분주했는데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혹여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손길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또 조금이라도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르신들도 세심한 봉사자의 손길에 행복해하고 또 예쁘게 변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했는데요. 네. 연신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예. 이 미용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배움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또 봉사 자체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 이명숙, 문은숙, 송금자 자원봉사자 만나보시죠. 이명숙, 문은숙, 송금자입니다. 그대로 계시면 돼요. 머리를 단발머리로 매대로 두께를 자르지 말아요. 뒤에 단발머리로 길 거예요. 단발머리. 아니 단발머리면 배기 싫어. 소문이야. 뒤에만 좀 쳐드리고 옆에는 좀 길게 놔둘게.
근데 물도 되게 조심히 뿌리시네요. 차갑잖아요. 깜짝 놀라실까봐. 네. 귀찮게 작게 짜서 짧게 아니 길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짧게 길게 막 웬만하면 길게 자르라고 해요. 손질을 보면 잘해. 아무나 잘못 못 잘랐고 이번에 뒷머리만 자고 잘라고 그러다가 하니까 무슨 고마워 죽겠네. 감사합니다. 고장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헤어카트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9년째? 한 8, 9년 됐어요. 봉사 이렇게 다닌 지가. 그때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배워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 계속 이렇게 매주 화요일 날은 봉사하는 날. 첫째 주 화요일 날은 여천요양원, 두 번째는 편안요양원. 평복지관도 가거든요. 거기는 넷째 주 화요일 날 가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 다 집집마다 찾아갔어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개인별로 그렇게 다 하기도 하고 또 명절 때는 특히나 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화요일 날은 다른 스케줄 안 나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봉사할 때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8, 9년이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여기를 다니더라고. 저 여성회관을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는 식당 봉사 이제 나이 들면 못 할 것 같아서 고려 가갖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두 군데 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으로 한 거죠.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미용을 배울 때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시다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오셨어요. 모시게 돼 그냥 불편하시니까 모시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를 잘라드려야 되겠다. 미용실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서 배웠는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봉사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봉사를 시작했죠. 보통 한 사람 앞에 10명은 잘라요. 그죠? 많으면 막 10명 넘게 그 정도는 자르니까. 빨리빨리 왜냐면 점심시간이 11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보통 미용봉사하는 날 한쪽에서는 목욕을 시켜요. 목욕하고 막 그 미용하고가 하고 점심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바빠. 조금 고되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누워 계신 휠체어에서도 그러신 분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용하시는 분들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힘들죠. 많이 움직이시고 치매 할머니들이라 그냥 말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도 그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시니까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시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근데 봉사하고 또 재미도 있어요. 봉사하면 보람도 되고 그래 또 명절 되면은 자식들 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도 있고 또 깔끔하게 하고 고맙다고 나가시는 거 보면 또 우리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가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제 봉사 끝나고 나면 나가서 차 한잔 하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회복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봉사도 하지만 또 친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머리 자르다 보면 여자들은 또 여자요. 나이가 드셨어도 되게 다음번에 컨펌을 걸어요. 짧았다고 그러고 컨펌을 걸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예요.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그러니까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본인들도 세수하면서 거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은 이렇지만 여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항상 감안해야죠. 이분들도 거울 보면서 속상하잖아요. 최대한 그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죠. 자르면서. 찾아가는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미평복지관에서 어떤 시스템이 좀 바꿔져가지고 찾아간 복지가 그 미용을 못하게 됐어요. 하고 다음 달에는 못 와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등 체구도 크시고
남자분인데 막 거기서 눈물이 진짜 뚝뚝뚝뚝 들면서 못 온다고. 이제 못 오면 나는 이렇게 누가 못 갖고 주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온다고 진짜 엉엉 우셨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면은 그도 자식하고 좀 떨어져서도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부담 주기 싫어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근데 그분은 진짜 엉엉 우셨고 얼굴 외에는 다 아예 못 움직이. 이게 남이 물을 먹여줘야 물도 마시고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목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그분은 앉는 것도 마음대로 못 앉아. 다 해줘야 돼. 그 남자분이 집으로 갔다가 복지관으로 갔다가 한 2년 정도 머리는 좋은데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못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거든. 입으로 타자를 쳐서 책을 쓰신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런다고 내일 일어난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에다가 하기는 좀 민망하고 조금 더 조신하게 마음을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안 가면 우리가 안 가면 이분들은 또 기다리시는데 그럼 또 우리가 안 가면 또 다른 분을 섭외를 하려고 보면은 그게 힘들거든요. 매달 오다가 안 와버리잖아요. 그럼 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다른 분 섭외할 동안에는 못 자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화요일 날은 다른 약속은 절대 안 잡고 가야 된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죠.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0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